네, 신지우입니다. 살인사건 피해자들 보면 이상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유독 이런 사건이 더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범인을 더 욕하게 되거든요. 이번 사건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어려요. 일본 사건이고요. 사건 배경부터 먼저 좀 알면 좋은데, 일본 대학생들은 보통 졸업 전에 진로가 결정되는 편이에요. 대부분 대학원이나 유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여기서 한국과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 졸업까지 남은 1년간 취업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회사 세미나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경영 방침이나 시스템을 들으면서 미리 적성에 맞는 회사를 고르는 거죠. 그러다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으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턴이나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다 취업까지 결정되면 그때 면접을 봐요. 회사들은 세미나에 온 대학생들의 행동과 말투를 심사하고 학생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과제를 시켜보기도 합니다. 채용평가에 반영하는 거죠. 이때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시기라 4학년들은 남은 1년을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보낸다 그래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관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겠죠. 이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표정 밝게 인사 잘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일본의 수동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정서가 이 사회생활의 시작인 취업 문화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세미나는 짧으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길게는 6시간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 다 받은 학생이 6시간 내내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알아듣기 힘든 회사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루에 2번씩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걸 남이 하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뽑고 싶겠죠. 경쟁이 생기니까 적당히 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칠 것 같아요. 이걸 대학교 4학년인 23살에 경험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합격하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출근을 하게 돼요. 어린 나이에 꽤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이 과정이 힘든 걸 잘 알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세미나가 끝나면 아직 이력서도 내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또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유명 대학인 리쿄대에 다니던 21살의 고바야시 사토루였던 거죠. 1996년 4월 11일 학교에서 주최한 취직 세미나에 갔다가 끝나고 저녁에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되자 노래방에서 나와 친구들과 헤어졌고 30분 뒤 집으로 가려고 이케부쿠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남자를 마주칩니다. 이 남자가 꽤 화가 나 보였어요. 사토루에게 욕을 엄청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둘이 어깨가 지나가면서 살짝 부딪혔다 그래요. 고의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사람과 지나가다 보면 뭐 언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그 뒤로 이 남자는 사토루를 계속 따라오면서 지나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사토루는 뭐 잘잘못을 따질 생각도 없었고, 우선 이 남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볍게 사과하고 올라가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계속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토루를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체격이 더 크고 힘이 셌던 남자가 사토루의 멱살을 잡자 누군가 싸움을 말리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에 더 흥분한 남자는 주먹으로 사토루의 턱을 때립니다. 사토루가 정신을 잃었어요. 한 대 맞고. 의식이 없자 남자가 멱살을 놓으면서 사토루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때 지하철 타는 그 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이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마침 이때 전철이 도착합니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폭행과 쓰러지는 상황을 다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 남자에게 따졌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전철을 탔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날 일어난 사건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폭행당해 쓰러진 사토루는 어떻게 됐고 이 남자는 또 누구인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전철을 타고 사라질 때 쓰러진 사토루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금방 의식을 차리긴 했지만 다친 곳이 멀다 보니까 병원에 실려가거든요. 상처가 3군데에 있었습니다. 턱, 뒤통수 열상, 그리고 이마에 골절 진단이 나왔는데 사토루가 기절하면서 그 당시 정확한 상황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목격자들 진술로 봤을 때 처음에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어 뒤통수를 맞았고 멱살을 잡혀 턱을 맞은 뒤 쓰러지면서 바닥에 이마를 부딪혔던 것 같아요. 경찰은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으니 와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약간 이상한데요.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머리를 다쳐서 경련까지 일으킨 사람을 당장 퇴원시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가족은 새벽 3시쯤 도착했습니다. 사토를 만났는데요. 이미 정신 돌아와 있었고 퇴원하면서 집에 돌아가 진통제를 먹었어요. 가족과 대화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갑자기 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련은 3시간이나 계속됐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번 경련은 좀 달랐던 거죠. 수술이 끝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5일 만에 사망합니다. 이제 살인사건이 된 거예요. 정확히는 범인이 폭행치사 혐의를 받게 될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고 대체 어디서 찾냐는 거죠. 사토루가 폭행당하던 시간은 밤 11시 30분쯤이었어요. 막차 시간이라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워낙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해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120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다들 조금씩 기억이 다르고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9명의 진술이 일치해서 이걸 근거로 몽타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용의자가 한 24살에서 38살 사이의 남자고 키가 170에서 180 사이, 오른쪽 눈에 3개의 상처와 이중턱, 그리고 어두운 색 양복을 입은 회사원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전철을 타고 사라졌으니까 그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숫자는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용의자가 어디서 내렸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경찰은 몽타주 제작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이것도 목격자들의 진술로 가능했던 거지 경찰이 직접 나서서 뭔가 밝혀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토루 가족에게는 너무 허술한 수사처럼 보였어요. 2달간 기다려봤지만 경찰에게서 아무 소식이 오지 않자 아버지는 더 이상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범인을 찾으려고 무작정 도쿄 지하철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1시간 거리의 전철역에서 몽타주와 일치하는 남자를 찾아요. 이 남자는 역을 나와 빠찡코 가게에 들어갔고 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아서 오른쪽 눈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범인이라고 확신하면서 계속 근처에 남아 이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오후 10시쯤 이 남자가 빠찡코 가게를 나가더니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대요. 이때 또 욕을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다시 전철을 타서 장소를 옮겼다고 하거든요. 내린 곳은 사건 당일 같은 전철에 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렸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역이다까지만 진술했었고 이곳에서 내려요. 매점에서 맥주를 사 마신 뒤에 다시 전철을 탔는데 여기까지 따라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쳤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의자에게 가장 가까이 간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거 미제로 남은 사건이거든요. 문제는 일반인도 이 정도는 하는데 경찰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몽타주 한 장 맞는 게 전부고 단서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수사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경찰이 이거 일부러 사건을 덮은 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경찰이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자면은 경찰은 이미 몽타주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지만 사건 당시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용의자는 소설가 지망생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느 언론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편집자 2명에게 이 사건의 범인이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이케부쿠로역 근처에서 회사를 다닌 적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양복이 갈색이래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범인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 확인되지는 않는 소문들이었어요. 소문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2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는 범인이 사회 특권층 인물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지만 대표적으로 계급층 중에 천황과 왕족이 있죠. 오래전부터 부유층이었던 귀족 가문도 아직은 족보를 지켜오는 데다가 지금의 기업가 재벌들도 뭔가 특별한 계급에 속한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고위직 공무원인 검찰이나 경찰청장, 대법원 판사 출신 정도의 기득권층을 상급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쯤부터 생긴 신조어인데 면책 특권이 있어요. 수사나 처벌을 크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고위층 사람들은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급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이라 경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지는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 2번째가 범인은 경찰이라는 소문이거든요. 일본 경찰도 한때는 우리나라 80년대 경찰 수사와 비슷하게 형사의 감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자백할 때까지 가혹행위를 해왔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증거까지 조작해온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엔자이라고 하는 억울한 사건들이 자주 나오게 된 건데 21세기가 됐지만 아직도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던 30년 전엔 더 심했겠죠. 용의자의 행동에서도 짐작이 가능한 게 보통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에 상대방의 볼이나 광대를 주로 노립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턱을 단 한 번 공격해서 기절시켰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턱이 급소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무술을 훈련하고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용의자는 무술을 배운 고위직 경찰에 가깝고 우연히 사토루와 부딪힌 일로 홧김에 폭행했지만 의도치 않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건을 맡게 된 경찰은 용의자의 정체를 알아냈지만 신분상 경찰이 공권력을 쓰기 난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사건을 덮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케부쿠로역 대학생 살인 사건을 검색하면요. 신기할 정도로 일본 사이트에서도 경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해 와달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경찰이 한 내용 중에. 수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죠. 이런 데다가 용의자의 옷차림도 경찰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계급이 아니면 주로 활동이 편한 사복 차림인 경우가 많아요. 범인을 쫓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일본은 양복을 많이 입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일본에 퍼져 있긴 한데 그러자니 이상한 건 경찰 고위직이나 되는 사람이 혼자서 빠찡코에 가 도박을 한다는 게 어색하거든요. 가더라도 호텔 카지노 정도를 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도 상급 국민이라는 고위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경찰 고위직이라면 몽타주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내부에서 알아볼 테니까.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건 이상하지만 그 이유가 고위직이기 때문이라는 건 아직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고요. 확률상 격투기 경험이 있는 일반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사망한 사토루의 아버지는 사건 10년 만인 2006년 비슷한 상황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모아 범죄 피해자 가족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6년 만인 2012년엔 경찰을 찾아가 수사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좀 의외의 행동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래 수사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아깝게 인원을 낭비하지 말고 더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신경을 써달라고 한 거죠. 그러자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종결했고요. 영구 미제로 남겨버렸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6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이케부쿠로역 대학생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좀 무능해 보이는 그런 사건을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유독 일본 사건 소개하다 보면은 경찰이 신기할 정도로 무능력하다 뭐 이런 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본 경찰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건이니까 더 부각돼서 우리나라까지 알려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사토로 아버지죠. 상당히 이게 이상한 사건인데다가 운도 좀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의심 가는 사람을 직접 미행할 정도로 행동력이 있었고 제보를 바란다는 전단지 20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 우연히 전철역에서 직접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죠. 그래서 쫓아갔지만 놓칩니다. 그래서 다음날 영무원을 만나러 가요. 사정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달라고 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영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루 사이에 새 녹화가 되면서 전날 CCTV 영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있었다면 사건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던 상급 국민이라는 거를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상급 국민은 일본의 특정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 사람들인지 최근 사건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2012년 12월에 임명된 일본의 최고 관료예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경찰청 출신의 스기타 카즈히로 관방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일본도 코로나 초기에는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이때 스기타 장관도 몸에 열이 나자 코로나인지 검사해 보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의 30대 임산부가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몸의 이상 증상으로 집안에서 7개월 된 아이를 출산해버립니다.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병원을 더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환자의 아이라면서 9개의 병원이 다 입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했어요. 이걸 병원만의 문제라고 볼 건 아니죠. 처음 겪는 사태니까 국가 대응 체계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병원이 환자를 다 감당하지 못했던 건데 문제는 나라 장관이라는 사람은 치료도 아니고 검사하려고 며칠간 입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 국민들은 의료 혜택을 1순위로 받아야 될 임산부가 9번이나 거절당할 때 80 넘은 노인네는 며칠 더 살아보겠다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입원할 수 있었다며 정부를 이때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이게 임산부를 제치고 입원한 상급 국민이라는 소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거든요. 이때 상급 국민이라는 표현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래도 탄핵되거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기타가 총리 관저의 실세거든요.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경찰청 출신인데다가 내각 인사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권에도 손이 닿는다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급 국민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극단적인 이야기 같고요.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좀 남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의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상급 국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까운 나라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